네, 최근에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큰 소식들이 있는데 큰 소식들 대부분은 이제 허황된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다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다 팡팡 무너지는 상황. 특히 이제 뭐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에 제발 청구해달라. 라고 했다가 그래 청구해 줄게 라고 해서 중앙지법이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니까 체포영장 기각됐습니다.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인용을 바라고 이렇게 한 건데 윤석열 측에서는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거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체포영장을 내준 데는 서울 서부지법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서부지법이 내줬는데 지금 뭐 극우 유튜브와 극우 지지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표현되는 이 변호인 일당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분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까지 그렇지. 플러스 조선일보 다 일치단결해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 서부지법 판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그랬어요? 아 그럼요. 설마 정론지 조선일보가 그랬어요? 그 거의 지금 한 2주째 정론제가 아니고 조선일보는 정파지지. 거의 상업 정파지. 2주째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과 일체화돼서 기사, 사설, 칼럼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유포해 왔는데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 자체가 이제 이 사법부 쇼핑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위법인데 그걸 또 내준 사법부가 아주 이 불순한 사법부고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차로 체포영장 나왔을 때의 논리였고 그 증거가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는 배제다 이렇게 써 있는 거다 이게 증거다 요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차 체포영장은 집행이 이제 안 된 것이고 2차 체포영장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했고 나왔어요.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영장에는 또 형소법 110조, 111조 이거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여기는 왜 안 써 있어? 그래갖고 써 있는 것도 문제고 안 써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왜 안 써 있냐면 판사가 다릅니다. 지금 또 다른 판사가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써 있는데 판사의 판단이 지금 다르니까 하여튼간에 이 영장도 어쨌든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청구한 것도 문제고 내준 것도 문제고 이러한 위법한 영장을 내준 걸 갖고 집행을 한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한 건데 원래는 체포 적부심 자체를 신청을 잘 안 하거니와 왜냐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체포 영장을 집행했을 때는 이게 시한이 48시간이지 않습니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치거나 안 치거나 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48시간 지나면은 구속이 되거나 안 되거나이기 때문에 차라리 구속 실질심사에 가서 나는 구속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를 하든지 구속이 될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다퉈보는 게 맞는데 체포적부심을 굳이 신청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돈을 또 줘갖고 급행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해갖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잘 없거니와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그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통계 내 보니까는 거의 뭐 10%도 안 된답니다. 이거 한 경우도 없는데 꼬린된 경우도 없고 더군다나 이 신청을 어디다가 했느냐?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을 내줬으면은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너 이거 영장을 왜 내줬어? 이거 적부심 신청할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 중앙지법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이거는 진짜로 없었던 일이래요. 영장을 내준 법원이 아니고 다른 법원에 가서 이 적부심을 하고 싶습니다. 없었던 일인데 다만 이 피의자의 어떤 여러 이제 애타게 원하니까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해석을 해서 좋다. 그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갖고 서울중앙지법이 받아준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윤석열 측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울 서부지법이 나쁜 녀석들이어서 위법한 청구도 받아주고 영장을 내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의의 서울중앙지법은 정의로운 서울중앙지법은 이 체포영장은 정말 잘못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청구, 발부, 집행이다 잘못됐다. 그래서 체포 적부심 인용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제 11시 밤 11시입니까? 결론이 나오기를 이거는 이 청구는 이유가 없다. 기각이다.
우리 서울중앙지법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단칼에 기각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망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 뭐 각각의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들이 조금씩 다른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급하게 체포할 이유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윤석열 측에서는 한 일주일간 몰아온 어떤 자기네들이 주장해왔던 거에 정신승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를 다투겠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두 번째는 공수처의 관할지는 서부지법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투겠다고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법조인들이 저희도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또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이 주장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일주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제도가 복잡하게 돼갖고 사실 다 뭐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법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 거냐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내줍니다. 경찰이 청구한 영장도 내줘요.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협의하에서 피의자를 인도받고 검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열흘씩 나눠서 수사를 합시다라는 합의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법원에 의해서 내란죄 영장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사 권한 문제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참 참담한데 수사 권한 문제를 피의자가 따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든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갈리는 거지 피의자가 이 권한이 있네 없네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권한이 있어 없어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투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지인데 공수처의 관할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데 단 뭐가 있는 겁니까? 범죄 구속 요건에 따른 장소성 문제가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나 범죄 장소가 있는 법원에도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중앙지법이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연결한 겁니까? 윤석열 한남동. 대통령의 네.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의 관할이라고 연결 지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문제 제기를 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 이거 니네 보통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서부지법에 써? 이 정도 하고 끝났으면 된 건데 그렇죠. 이거를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보기에도 사실 이 두 가지를 갖고 다툰 건데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부분 하는 거죠. 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법에 공수처법 31조에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1심은 서울중앙지법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장소라든가 그다음 피의자의 뭐 거주지라든가 증거물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죠. 그럼 거기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이라는 거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관할 법원이 예를 들면 주소지라든가 뭐 이런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조부터 해갖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기준에 따르면은 윤석열이 살고 있는 용산은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도 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법에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은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소 제기에 대한 조항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조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는 1. 이 공소 제기에 대한 조항을 봐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2. 굳이 얘기하자면 이 조항은 공소 제기에 관한 조항이고 영장 청구에 관한 조항은 아니어서 영장 청구에 관한 것은 또 그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된다. 근데 형사소송법상의 조항들을 준용하더라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논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조계 다수가 이거는 이상한 얘기가 전혀 아니다. 심지어는 영장을 내준 법원도 네. 이거는 괜찮다. 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이 체포영장 자체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다수설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윤석열이 잡혀가면서도 불법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윤석열들은 이제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변호사들 왜 얘기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을 구해놨어. 희한해. 근데 저 두 분 말씀 네. 잘 들었는데 예. 저는 두 분이 나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나빠요? 왜 나빠? 그러한 논리를 네.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전 대단히 한심하고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먹힌다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 그 헛소리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네. 지금 저는 10분 자세히 동안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왜 필요 없다. 반박을 해주냐고. 그러면 네.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장성철 소장님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쁘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빠. 이런 얘기 월요일 날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네. 때는 네. 민주당이 뭐 이런 내란죄 철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 동안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게 네.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얘기할 공간이 생겼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네. 저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빨리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항상 잘 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좀 국민 여론을 어떤 좀 이 팩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또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또 그거 중요해. 아니, 새로운 저는 깨달음을 또 중요해. 얻게 되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장 소장님이 시킨 대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얘기했더니 아니 시킨 대로 했는데 오늘 왜 난리야?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네. 너는 나쁘고 한심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또 상처가 되고 상- 이게 나 왜 열심히 상처를 얘기했는데 줘? 아니 이상한 헛소리 집에 가서 울고 이제 그런단 아, 말이에요. 저는. 이상한 헛소리하는 집단에 대해서 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예.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일일이 밑줄 쳐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쟤네들은 되게 신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헌재에서도 그런다니까. 헌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야 쓸데없고 너 이제 그만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금 하다가 그 기자들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는 줄 타이핑을 아십니까? 멈춰요? 예. 아 이거 계속 쳐야 될까요? 이런 걸 올려요.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가지고 정말 이 두 분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좀 몰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니, 나쁜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지는 않아요. 차기환 변호사 있잖아요. 네. 이제 MBC에 이 사람 방문진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죠. 어제 기가 막힌 네. 얘기 또 하셨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 제안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최인권이 그 사람들도 예. 무슨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란죄다. 그리고 우리는 네.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 예.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알고 느껴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항변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햇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잘 알고 예. 당신 왜 여기서 그런 소리해? 꺼져. 이제 이래버리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뭐 물어보면은 그냥 저기 서면으로 답변할게요. 뭐 이러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지들도 알아요. 지들도. 구체적으로 어제 제일 네. 코미디가 뭐였냐면 네. 차기환이 헌재 그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한테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고초를 당한 걸 안다.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된다라도 저희가 10위권의 문명국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 그 양승태처럼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사를 윤석열이 했어요. 그 수사를 윤석열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변호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기고. 왜 이러지? 왜? 아 얘기했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아니 법률적으로. 돈은 받았을 거 아니야.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 하는 거죠. 그냥 뭐 돈을-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돈을 조금 줬나? 야 그냥 가가지고 뭐저 그냥 파토내 버리려고 작정한 건가? 술이나 한 잔 먹고 변호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했겠죠. 뭘 이게 그리고 여기들 보면 이 의뢰인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다 자기 정치예요. 아, 다 자기 정치고 특히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굉장히 심하고 거기는 이제 태극기를 보는 정치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뭐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하는 탄핵 심판이랑 내란 그러니까 내란은 뭐 수사 들어가봐야 알겠지 재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이 탄핵 재판에 모여 있는 변호사들도 다 자기 정치예요. 아니 근데 정상명이나 조대현 같은 양반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뭐 검찰총장도 했고 헌법재판관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친구분이시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정상명 전 촌장은 굉장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주례도 받잖아요. 그렇죠. 멘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이제까지 이른바 전문용어로 가오가 있지. 여기에 정상명하고 조대현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는 차기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근데 아니야. 조대현도 이상한 소리 조대현이 했어. 하잖아요. 조대현도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에서 애걸복걸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진짜 비상계엄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판단력이 다 흐려지셨나 이 양반들이. 옛날에는 다 떵떵거리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거든. 응? 그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그 최앵커님 우리가 네. 계속 한 달 보름 동안 비상계엄 실패한 이후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비판하려고 그러면 우리 정신병 걸리니까 그냥 저 사람들 하는 얘기는 헛소리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저희도 우리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중국하고 아니 부정선거는 계속 그렇다고 중국이랑 이렇게 계속 할 거면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중국이랑 국교를 단절하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육필 원고를 제가 네. 한 5번 읽었거든요. 야 인내심 대단하시네. 5번 읽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내면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뭡니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처음에는 괜찮은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자기가 지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구? 지금 외교가 어떤 무대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리하면 뭐냐면 아. 자유민주 진영의 세계가 있고 아. 이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조하에서 쭉 배열을 시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년 동안 봤던 윤석열식의 외교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 자유민주 진영의 적들 중에 러시아는 전쟁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전쟁을 안 일으켰는데 아.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여러 정보를 알고 있는데 중국이 저강도에 갖가지 안보 침략과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일으키고 있어.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발표를 해킹이야? 발표를 못 하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만들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막혔고 이번에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죠. 민주당은 왜 중국을 두둔하는가? 아,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우리의 적이구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다? 네, 간첩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국의 자유민주 간접이다? 진영의 편이 아니구나. 아. 이거죠.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예. 그래서 그러면 뭐지? 왜 쟤네가 근데 자유민주 진영의 편이 아닌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1당이 됐지? 선거 부정이 있었구나. 선거 부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선관위 가는 건데 이거 왜 비밀번호가 중국 우편 번호랑 똑같고 왜 비밀번호가 1, 2, 3, 4, 5,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듯하다. 네. 아니 그 글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다. 그거를 암호를 해독을 네. 해냈네. 그러다가 이게 그러면 암호를 어떻게 되는 해독해냈어. 겁니까? 나 자유민주 진영의 대변인, 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들이 있고 이 적들 중에 제일 큰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시할 예산이나 정책을 민주당이 반대하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외교 노선도 반대하네. 얘는 뭐지? 얘는 우리 편이 아닌가? 근데 얘가 어떻게 당국가 일당이 됐지? 세력이야. 얘가 어떻게 일당이 됐지? 이거 선거 부정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국가 비상사태네. 전시나 사변에 준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육필 원고는 어떡할까?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쓴 것 같아요. 어떡할까 이거? 네. 구치소에 두지 말고 일단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그러면 치료받아야 형량이 낮아지니까 안 돼. 형량이 낮아서. 네, 형량이 낮아지니까 안 돼. 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지는. 심신미약으로 또 내버리니까 이건 안 되고. 근데 내란범이 심신미약이 감격 사유가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내면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윤석열식 공소장인 것 같아요, 저게. 아. 그러니까 자기가 비상계엄 윤석열의 세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옛날식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예. 수사를 한 거잖아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의 증거를 잡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이제 보내가지고 서버를 뭐 이렇게 뒤지고 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수사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제 독재로 가고 뭐 요런 건데 일단은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수사를 한 거에 대한 요런 것으로 수사를 했습니다라는 거 원래 재판에서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저희가 그겁니다. 공소장이고 내가 왜 이 수사 어떤 범죄에 대해서 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 쭉 쓴 건데 예. 근데 특수부 검사가 이제 공소장 쓸 때 정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1부터 100까지를 저는 뭐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부터 100까지를 다 확신을 가지고 1부터 100이 다 오케이가 될 거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쓰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터 이 계획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1부터 100을 쓰지만은 나는 한 이 중에 한 30 정도가 결국은 인정이 돼서 골인시킬 수 있다고 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저는 거의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본인도 저 얘기를 저런 방식으로 믿을까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 저 얘기를. 본인이 저걸 믿는다기보다는 네. 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그게 무슨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선거 결과를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김건희 특검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죠. 요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노린 요것이 아닐까 이거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거 김한 기자가 오히려 윤석열 측 변호인이 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거든. 야, 그 자꾸 그 국회나 지방의회가 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반국가 활동이 뭐냐? 그러면 김한 기자가 이제 윤석열 변호인이 돼가지고 그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민주당이 친중공 정책을 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이 그래서 삭감한 예산 중에 없잖아요. 없지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친중공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 이 큰 뜻을 이해를 못하고 변호인들이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써서 내겠습니다. 이 어리버리 했단 말이 이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네. 그거를 잘 읽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안 읽어보고 지금 탄핵 심판에 임한단 말이야. 변호인들이 뭐 이런 변호인들이 다 있어. 근데 어제 변호 중에 저는 제일 경악스러웠던 게 네. 배진환 변호인이 예. 군인들을 모욕하고 모독한 거는 이건 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예.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뭐 의원 끌어내 이런 거 왜 그런 증언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군인연금 못 받는 거다. 아, 그런 그래서- 식으로 말했지. 그래서 말 맞추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군인들 들으면은 얼마나 이게 참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 10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 때문에 1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당했는데 네. 뭐 우리가 연금 때문에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밝혔다고 얼마나 배반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민주주의 군인들은 당연히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 때문에 아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멈칫멈칫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화기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세 가지 싸움을 앞에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공수처가 하는 수사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 가는 검사들 다 삼류 사류라고 그랬었어요. 그 지금 삼류 검사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오늘 영장 청구하면 영장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싸움은 승산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전략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재판 가면 다 말할 거야.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예. 재판 가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속된 부하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부하들 나왔는데 지금 포고령 1호 갖고 김용현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걸 베껴왔네 아니네 문제가 있네 없네. 최소한 김용현은 자기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행동 내에서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거 김용현이 잘못 뺏겨온 거야. 그럼 재판 가면 이진우 곽종준 다 나와서 아,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그럼 재판에서도 승산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이 정진석한테 했다는 말 뭡니까? 아 당의 인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권 재창조도 가능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되고 재판 가서 판판이 깨지고 이상한 사람 되고 얼간이 같은 사람 될 텐데 그렇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선거를 치릅니까? 국민의힘 제일 빨리 돌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미 돌아서고 있어. 서서히 지금 돌아서고 있죠. 예. 지금 윤석열이 하겠다는 싸움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승산이 없는 싸움들만 남아있는데 본인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 앞에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하고 손잡아갖고 뭔가 정치적으로 도모가 될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거대한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공수처에서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좀 상황극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김한 기자님이 검사야. 아. 제가 이제 네. 윤석열이야. 네. 그러면 처음 가면은 이름, 주소 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직업 물어보죠. 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이름이 뭡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소요.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묻는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왜 비상계엄을 일으키셨습니까? 말 다 했습니다. 이걸로 말 다. 잘하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두 문장 하고 끝났어요. 제가 듣기로는 딱 4단어 이야기했다는데. 네 단어요? 된장찌개. 정신 뭐 된장찌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김치찌개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어필되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된장찌개도 나 좋아한다. 된장찌개도 좋아한다. 근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서 진짜 지쳤어요. 비판하기도. 일일이 대응하기도 비판. 근데 이런 힘들어. 이야기가 있대. 막판에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에 김건희 씨가 그 국민의힘 유력 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좀 루머가 지금 떠돌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일십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읽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뭐 겉으로는 윤석열을 막 이렇게 비호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권성동 씨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오지도 않았잖아. 그럼요. 직접 오지도 않고 나중에 우는 척 한 번 하면서 뭐 오랜 친구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우는 척 한 번 하면서 행보 자체는 그냥 대선으로 줄다름 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선이라는 거는 왜 사실은 배신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보이냐면 대선을 하려면 조기 대선을 하려면 결국은 탄핵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탄핵 심판이 나올 거라는 거를 본인들은 속으로 알고 저거 인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인용되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모두를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나 저 사실상 미쳐 있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은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감싸 안으면서 내 지지층으로 계속 만들면서 맞습니다. 대선 모드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겉으로는 저 사람들을 감싸 안는 것처럼 저 사람들 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는 이 국회의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윤석열 버렸지 뭐.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극우 아스팔트 노인들한테는. 울음으로 딱 증명했잖아요. 이제 울음이 그게 악어의 눈물이거든. 그렇지. 그게. 이제 이별의 눈물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내란 특검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결별할 수밖에 없고 대선 치르려면 결별해야죠. 지금 그냥 이 상황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허황된 짓을 했는지 더 많이 나올 거고 검찰이 김건희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안 가만둘 거예요. 창원부터 가만 안 둘 걸요, 김건희. 창원. 네. 주가 조작. 네. 줄줄이 사탕이에요. 뭐 양평. 뭐 양평도 있지. 네, 정말 여러 가지. 창원이 저희가 보도할 때까지 강혜경 씨가 6번, 7번 정도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16번 받았어요. 그 이후에 8, 9번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원 아무 브리핑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공개된 건 딱 하나예요. 뉴스타파에서 공개했던 11월 달에 만들었다라는 그 보고서, 수사 보고서, 중간 보고서. 근데 그 중간 보고서도 지금 그거 하나 갖고도 휘청휘청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거는 뭡니까? PC를 복구한 거예요. PC 복구는 비교적 수월하죠. 근데 그 후에 폰 포렌식이 끝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폰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원지검장은 상상도 못했던 대통령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달려 나갈 거예요. 검찰이 오히려 더 막 물어뜯고 핥힐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권력의 무상함을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을 때 동생 우리가 뭐 권력 잡으면 검찰 경찰 알아서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권력 잃으면 우리 물어 뜯을 거야. 그것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심리적으로 정말 나 곧 감옥 가겠구나. 나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날 혼절했대요. 혼절. 그게 근데 혼절이 맞는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저는 거기 있던 사람이 전해준 얘기를 바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맞대요. 정확하다. 혼절했다고. 혼절했다? 잠깐 혼절했다고.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정말. 혼자 근데- 했든 뭘 했든 간에 죄값은 받아야지. 근데 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 버려야 될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동정심. 그렇지. 근데 막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음. 막 보도 한두 개가 삐쩍 마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고 있고 김건희가 이러고 있다. 권영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당할 때 우리 참모들 밥 못 먹어서 손수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그냥 막 눈빛으로 우리 정권 교체해달라고 다독이고 막 이랬잖아요. 고맙다 그러고 동정심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그 거거든요. 이미지 정치야. 그것도 막판에. 절대로 그 동정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막판에 이미지 정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리발을 막 이렇게 막 짚고 있는 사람들이 권성동도 있는 것 같고 한동훈도 나오겠지. 나오려고 해요. 나오죠. 상당히 좀 플랜카드도 막 걸리던데. 의지가 아 그래? 네. 의지가 플랜카드도? 강하다. 의지가 아. 강하다고 하고요. 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는 설날 때 한겨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이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거기서 상대적으로 뭐 유력하다, 경쟁력 있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욱더 이제 활동을 강화하겠죠. 이제 본격적인 근데 대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게 국민의힘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극우 지지층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중도로 확장하는 건데 극우 지지층을 끌어안음으로써 중도가 지금 유리되고 있거든. 떨어져 버리고 있어. 그게 2018년도 네. 때 이미 입증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그 한 15%, 10%에서 15% 정도 지지층을 코어로 해서 그렇죠. 여기에 여러 세력들, 그러니까 더 지지층을 붙여서 예를 들면 한 35에서 40을 간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15가 있으면 절대 안 붙는 또 집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2018년도에 야 그거는 가정법적인 얘기고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가야 돼. 이게 이제 황교안의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한번 봤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의 의미는 한동훈은 그 길을 가진 않겠죠.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갑자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1등을 하는 여론조사가 뭐 한 두세 개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오늘도 나왔어요? 네, 오늘도 나왔고 한국갤럽에서도 나와버렸단 말이지. 이거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열심히 전화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이다.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행태는 이 사람들 위주로 보이게 한다. 국민의힘 자체가 응?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랬을 때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대립각을 세운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강남 우파 출신의 이제 한동훈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한동훈을 이제까지 욕을 엄청나게 했잖아. 했죠. 극우 아스팔트 노인들을 비롯해서 친윤들이 욕을 엄청 했어. 이 모드를 어떻게 갑자기 확 바꿔? 무릎 나가. 필살기 있습니다. 관절 나가버려. 아니에요. 필살기 있어요. 뭐가 어떤 그러면은 이재명 네. 대표 대통령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러면요 싹 정리돼요 거기. 그것만 믿고 있다니까요. 딱 그것만 믿고 딱 있는 그것만 거다. 믿고 있어요. 딴 논리 필요 없어. 아, 그냥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네.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 근데 대통령 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역학, 물리학, 운동학 할 때 있잖아요. 테니스나 이 농구를 할 때 피봇을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으로 확 방향 꺾어잖아요. 그럼 바로 무릎 관절 나갑니다. 바로 무릎 관절 나가요. 이게 지금 운동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 내가 보기엔 체력이 굉장히 부실해. 기초 체력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무릎 관절 한 번쯤 걸어야 되지 않을까? 잠재의식 속엔 다 그거 있다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좀비가 되는 거야. 기적기적 이렇게 어기적 걷게 최 되는 기자님 거지. 너무 지금 선하게 지금 보시는 건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 이 정말 다시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냥 이재명만 안 되면 돼가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뭘 하나씩 더 쌓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김문수 만약 다른 뭐 오세훈 이런 사람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이 높아. 근데 현재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 선출 규정으로 하면 김문수가 뽑힐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야. 그러면은요 바꿀 수 있다니까. 이거는 당원 당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규정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해가지고 설 연휴 그다음에 2월 말 정도까지 탄핵 심판이 날 때까지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야권 지지자들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수응답가 이게 어쨌든 1,000명이 응답률 1,000명이 될 때까지 응답률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같은 표본에서 보수 응답률이 한 그 응답자 중에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100명 이상 맞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MBS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전 조사들이랑 한 달 전 조사들이랑 한 100명 정도씩 높아. 그 여론조사 기관들도 지금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숫자가 나오는데 아니 뭘. 그러니까 봐라.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고 네. 반감이 국민들 사이에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차마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올드 그렇게 프레임이야. 얘기를 한다니까. 올드 프레임이야. 그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 12월 셋째 주에 한국갤럽을 설명을 못해. 네. 12월 셋째 주에 한국갤럽 제가 이제 아까 좀 보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진보 쪽의 응답자가 380명 정도 됐고 지금은 진보 쪽의 응답자들이 한 280명 정도 되더라고. 근데 역으로 지금은 보수 쪽의 응답자들이 아니 거기에서 본인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 거꾸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100씩 나눠 갖는 거야. 근데 1000명인데 10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게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층이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결집해가지고 응답을 한다라는 그렇지. 거 다 치더라도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하락 추세고 오늘 뭐 발표된 것도 보면 윈지에서 예. 서울의 소리에서 윈지 쪽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든요. 예. 그 양자 대결 보면은 이재명 45, 김문수 43이에요. 이런 여론조사도 그게 있습니까? 맞다니까. 이런 여론조사도 그게 있어요. 제 이론에 맞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45대 43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문수가 나온다면 15 나옵니다. 15. 25는 나오지 않을까? 15 나온다니까. 그리고 55대 15 정도로 칩니다. 한동훈 나오잖아요. 네. 한동훈 나오면 그나마 25에서 30 나옵니다. 그래서 48대 뭐 35 정도로 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온 네. 갤럽을 보면은요. 네. 무당 저는 중도층을 보거든요.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7이고 국민의힘이 28이에요. 이것도 10%도 차이 안 나는데 그렇죠. 무당층이 25예요. 그럼 이건 뭐냐? 어. 여기 여론조사도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게 60% 가까이 되는데 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다 못 끌어안는 거야 지금.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민주당 스스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다 해결돼요? 그 탄핵을 찬성한다는 그 층도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70%가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대 3에서 6대 4의 구도로 변했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표본 수치가 집단 나오니까. 자체가 오염이 돼 있으면 그 여론조사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흐름은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냥 민주당도 무시해버리면은 선거 전략이 잘못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무시할 필요가 이거는 없죠. 잘못된 여론조사예요. 무시할 필요가 없고 네. 선거가 딱 시작되는 시기 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이 될 거라고 보는데 탄핵이 되는 그 시기까지 계속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 민심은 또 변할 것이고 그렇죠. 그때 이후에 민주당은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지 지금은 마치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중동의 여론도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선과 관련해서 왈가왈부 하잖아요. 그러면 야 대통령 탄핵도 안 됐는데 대선 생각해? 이 모드로 가거든. 민주당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말 못해요.
근데 확실히 그거는 네. 있죠. 예를 들면 중도나 뭐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집단이 2017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집단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가졌던 비호감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훨씬 높죠. 많이 그러면 높아. 민주당이 이 비호감도를 어떤 캠페인이나 전략으로 상쇄할 수 있는 거냐? 또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약간 딜레마 같은 거죠. 비호감도는 굉장히 오래된 네.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면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엔 어떻게 할 거냐면 탄핵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갖고 우리 측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캠페인 전략이 왜냐하면 우리 후보의 비호감도가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떤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더 강경하게 갈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캠페인 네. 그걸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 돌파하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윤석열만 사라지면 그래도 좀 정치가 복원이 되고 서로 간에 좀 대화의 정치나 극단적인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근데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의 불길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 김민하 평론가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 말이 김민하 마음에 안 평론가는 아니, 어떤 편집하고. 생각인지 잠시 광고 들으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입니다.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이 끝났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또는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상담할 때 이야기하시면요.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저 화환 또는 뭐 축하 하환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급하다라고 하면 전국 꽃배달 배송 완료 시 주문자에게 배송 완료 인증 사진도 전해드립니다. 3단 화환의 가격 궁금하시죠? 초특가 43,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유튜브 스픽스 보고 주문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원 비밀 시크릿 할인 추가가 들어갑니다. 꼭 3단 화환이 아니더라도 동서양란, 관엽, 꽃바구니 등 많은 제품을 취급 중이라고 하니까요. 전국 꽃배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1688-3525, 1688-3525 저장해 두셨다가 365일 주거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앱노멀합니다. 비정상적인 여론조사하고 표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몇 주 정도 지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제 판단은 그런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론조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문항이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숫자에 여러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늘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고 네.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해석을 이제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한 며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 뭐 그렇죠. 3일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그 해석에 대해서는 뭐 감론을 막 다 했으니까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지금 현 상황을 보는 범민주당 지지층하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범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뭐 여론조사에 굉장히 뭐 이 응답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는 인식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한 달 남겨놓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이 대선 예를 들면 대선 한 달 남겨놓은 상황이면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지지해야겠다라든지
아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해야겠다라든지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을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어떤 국면이냐?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정리돼가는 국면인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화국의 가치가 회복이 돼가는 국면인 거고 여기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최대 관심사인 국면인 것이지. 그래서 대선 때 준하는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이 범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의 민감도라는 거는 평이한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경우에도 평이한 수준이거나 여론조사의 응답의 민감성은 좀 떨어졌을 겁니다. 응답하기 싫거나 평이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층 밖으로 지금 나간 거죠. 밖으로 나간 거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론조사에 안 잡히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잡히지 않거나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고 근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가 좋다.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이제 믿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 모든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이재명 정권을 막자.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잖아요. 예. 전국의 건 플랜카드가 이재명만 안 된다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무슨 뭐 왜 이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왜 내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란죄는 왜 철회했습니까? 등등등 다 결론은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한 그러한 음모다 이거거든요, 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막자 이걸 굉장히 활성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데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진 상황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강성 보수층은 사실상 이 여론조사의 민감도가 조기 대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일단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응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층이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 이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연령대별 성별로 이렇게 봐도 주로 이제 특정 지역 그다음에 특정 연령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좀 달리 나타나는 게 서울하고 그다음에 2030 남성 이렇게 떼면 아마 이게 다를 거야 아마 양상이 다른 연령대 다른 지역들하고 그러니까 TK 그다음에 서울 일부 그다음에 이제 2030 중에서도 남성 이렇게 띄면 다를 건데 이 부분이 어디에 소구하는 거냐면 지난 토요일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하고 최근에 동아일보가 그거 유튜브 시청층에 대한 이 연속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일치할 겁니다 아마 요게. 그래서 요 그거 유튜브에 영향력이 미치는 계층이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현상하고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요 상황이 양당 지지층이 공히 이제 느끼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탄핵이 인용되는 수준이든 그 시점이든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 시점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이제 요동치고 변동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요 전까지 그러면 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구도 속에서 요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지형의 변화가 또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냐 이거는 또 다른 과제인 것이고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를 이 지지층이나 국민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개의 과제이다. 이런 점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월 14일 이후에 민주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의 효능감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14일 탄핵 통과시키고 나서 온 국민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는 겁니까? 언제 체포하냐에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능감을 준 게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우 유튜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우 유튜버는 그래도 막 싸우려고 한다. 막으려고 한다. 여기가 나의 정치적 본거지가 돼야겠다. 이것만 지금 굉장히 반응 활성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못하는 것도 민주당 책임에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포를 못하는 것도 왜 체포를 못하냐 최상목은 왜 저러냐 왜 예를 들면 민주당은 견제를 못하냐 이런 거 다 이제 민주당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뭔가 지금 이제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럴 수가 없었죠. 대통령 체포에 온 신경이 쏠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최영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단기 국면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넘어가면 이 수사들은 활성화가 돼요. 이 수사가 활성화가 되면 민주당이 뭘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만 나와. 네, 괴멸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 상반기에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의 지표는 굉장히 좀 달라질 거다 아마. 그런 그리고 의미에서 한동훈이 훨씬 더 유리한 게, 그러니까 제가 요거 지점만 지적을 할게요. 옛날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누구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나 정책이 가치가 좀 겹쳐. 누가 나오든 그 당의 어떤 심볼 같아.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지지자들이 겹치는 것 같지가 않아. 안 겹치죠. 그러니까 다 칸막이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넘어올 수 없는 강들이 있어. 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후보가 잘 자란 후보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당한테는. 왜냐하면 구심력이 아니고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당이 돼버렸어. 자, 김문수, 한동훈 절대 이게 지지 안 겹쳐요. 이준석 지지 안 겹쳐 이 사람들이랑. 이준석과 한동훈은 조금 겹칠지 모르지만 이준석과 김문수는 절대 겹칠 수가 없어. 에? 그러면 자, 다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무조건 이제 이준석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준석이 나오면 이대남을 가져갑니다. 에?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성공했던 세대 포위 전략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준석이 나옴으로 해서 김문수가 나오면 제가 아까 예견한 대로 잘 나오면 15% 나옵니다. 그나마 수도권에서 소구를 하려면 한동훈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한동훈 나오면 25%에서 30% 가져갈 거예요. 네. 그러나 극우 아스팔트들이 아무리 그 노인들이 농구나 테니스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노인들이 거기에서 피봇을 못해. 아무리 저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수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아니 이제까지 한동훈을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아무리 치매라고 치매적인 현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야 우리는 한동훈 지지해? 한동훈을 지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한동훈을 지지를 안 할 수가 있다면 한동훈을 지지를 안 한다?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투표는 하기 싫어. 이번 투표는 하기 싫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광적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야 윤석열 구해야 돼.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체포됐지만 뭔가가 있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다 이때 배은이랑 고성국이랑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광적으로 이게- 그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피봇을 한다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내가 보기엔 이걸- 불가능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바보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음, 뻔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대선 그다음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그거라도 어떻게 잘 해보려면 한동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플랜카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저기 플랜카드를 붙여놨거든요. 한동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운동권 하신 분들만 아시는 얘기일 텐데 옛날에 이제 박헌영이라고 북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예. 거기서 사형당한 운동권 안 했던 사람들도 한국사 공부하면 다 알죠. 박헌영 중요한 인물이야. 예, 북한 넘어가고 네. 사형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권 얘기를 왜 했냐면 음. 그 이제 경성 꽁그룹하고 이런 다음에 해방정국에서 이 사람이 잠수 타가지고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방을 붙입니다. 박헌영 선생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오라고 방을 붙여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운형 쪽에서 건준에 끌어들이려고 여운형 쪽에서 부르려고 붙였다라는 설과 박헌영이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기가 뭐하니 자기가 인지도가 없어 그냥 나오기가 뭐하니 박헌영 쪽에서 자기가 붙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의 플랜카드를 보고 저는 후자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한 건가?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냐면 한동훈
뭐 기다립니다. 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플랜카드가 한동훈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빨리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버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버전은 뭐가 있냐면 한동훈이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런 거라도 살려놨어야죠 국민의힘이. 어쨌든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라도 18명이라도 들고 데리고 가가지고 계엄을 해제시킨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보존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좀 혼란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런 방향을 바꿀 겁니다. 이런 브릿지를 마련해가지고 그게 극우 유튜브든 뭐 지지자들이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요 깜빡이를 켜줬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 피봇이든 그렇죠. 종목을 농구로 바꾸는 거든 네. 뭐 이게 가능한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내쫓았잖아요. 대표직에서 완전히 개망신 줘가지고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극우 유튜브들 하는 걸 보면 코인 벌려고 극우 코인 벌려고 그 윤석열 그 무슨 뭐 이 1차 영장 집행할 때도 그때 이제 언론에 야 극우 유튜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걸 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 썸네일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쭉 이제 이것 보세요 하면서 보도한 그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는 한동훈 욕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는 또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참 전 얘기지만 한참 그 한동훈이 게시판에 뭘 썼느냐 갖고 논쟁할 때 있잖아요. 성우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 소장님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분으로 제가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네, 제가 약 좀 잡아가지고. 네. 이제 사이가 좋아진 서모 변호사님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 욕을 하면서 한동훈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재명 지지한다.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서모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분들도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는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 남긴 엄청난 생책인 거죠. 한동훈이 미워가지고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은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검찰이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수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근데 김건희만 할 겁니까? 수사를? 김건희만 하겠어요? 지금 누구 할 겁니까?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이렇게 막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미지나 자기의 선거 캠페인만으로 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중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극우 지지층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한동훈은 이미 이렇게 때려눕혀 버렸고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리면 머릿속으로는 극우랑 이제는 절연하고 윤석열 버리고 중도로 가야 돼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안 움직일 거예요. 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한동훈하고는 여전히 지금 그 유튜브가 빠르게 피벗이 안 될 테니까 한동훈하고는 여전히 대면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의 일정까지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 브릿지를 마련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이 이 극우와 절연하면서 극우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중도를 잡으러 가자.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전략이 근데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는 이 구도를 뒤집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난감한 그리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릴게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 민주당은 아까 저는 김한 기자랑 생각이 다른데 민주당은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요. 분명히 제가 이건 예언을 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확장 전략을 펼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시작됐죠. 예,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기자들은 이미 감을 잡고 있고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관한 국민의힘에 못지않은 굉장히 친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한쪽에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했었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양상이 과거처럼 아 여기도 그냥 우리 지지층만 믿고 민주당도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민주당.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네. 거냐면 예. 다음 선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될 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서 하고 있지만 민주당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정권을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어린아이 손목 꺾듯이 이기는 게임이 돼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 앵커님이 말하는 전략대로 대중 캠페인을 하더라도 코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구도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수는 지금 후보가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구도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우리 것만 가져가도 이긴다 이렇게 되는 전략으로 가면 사실 이제 그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퇴장이 한국 정치 어떤 복원을 기대하는 이거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또 그냥 우리가 저기를 단죄하고 탄핵하고 처벌하고 우리가 정권 잡겠어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죠. 15초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정말 99%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죠. 저런 후보를 내놓고 저러한 주장을 하는 집단이 어떻게 후보를 내요. 그게 맞죠.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안심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자꾸 보수가 결집했으니까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답하니까 여론조사에 오염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진단을 잘못하면 해법이 잘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흐름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분석하셔라.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려요. 그 말씀도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